안녕하십니까. 7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실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scikit-learn을 이용해서 결정트리를 만든 것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 패키지는 우리가 살펴본 결정트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분류해서 사용했던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정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oad iris를 임포트해서 iris 데이터를 로드하겠습니다. 자, 이제 scikit-learn에 있는 decision tree classifier를 임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만들 때 max depth, 그러니까 최대 깊이를 3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깊이가 3 이상 만들지 않고 깊이가 3까지인 결정트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fi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x와 y 맞춰서 결정트리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결정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화면에 그려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port graph biz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decision tree for iris.dot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느낌표 LS를 하게 되면은 리스트 현재 이 파일이 잘 만들어진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dot 파일을 이제 이미지 파일로 바꿔주는 명령어를 시스템 명령어를 내려줍니다. 자, 이제 matplotlib을 이용해서 실제 방금 만들어진 그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결정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트리를 보시면은 제일 루트 노드에서 페탈 랭스가 2.45를 기준으로 true와 false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진이, 그러니까 전체 150개의 샘플에 대한 진이 불순도가 0.667이고 현재 각각 3개의 종류별로 50개씩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페탈 랭스를 2.45를 기준으로 2.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진위가 0.0, 그러니까 순도가 완벽한 순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샘플이 50개인데 모두 첫 번째 품종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탈 랭스가 2.45를 기준으로 첫 번째 품종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2.45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큰 경우를 보시면은 다시 샘플이 100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종류가 50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 불순도가 0.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다시 페탈 위드스를 1.75 기준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진위 불순도가 0.168과 0.044로 나누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품종이 49, 세 번째 5로 이제는 완벽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75보다 큰 경우는 세 번째 품종이 45,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종이 1. 그러니까 약간 순도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진위 불순도가 0.043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이놈을 기준으로 현재 이쪽에 있는 54개 샘플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페탈 랭스가 4.95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은 47, 1, 오른쪽은 2, 4로 나눠주게 돼서 왼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순도가 높은 두 번째 품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두 번째 품종과 세 번째 품종이 2, 4로 섞여 있기 때문에 진위가 0.44로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보시면은 페탈 랭스가 4.85보다 큰 경우는 세 번째 품종이 43개로 순도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도가 0이고 순도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4.8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품종이 섞여 있어서 진위 불순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완벽하게 나누려면은 다시 이 두 번째, 세 번째 노드를 분류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항상 좋지는 않다고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는 오버피트, 과적합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는 맥시멈 뎁스, 그러니까 깊이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제한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3단계가 아니라 깊이를 2단 정도로 하는 게 더 일반화가 성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깊이를 3으로 제한했을 때 우리가 주어진 150개의 샘플에 대해서 결정티를 상당히 잘 만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 점은 우리가 결정티를 만들 때 이전에는 네트가 있느냐 없느냐, 골이 지면에 붙느냐 아니냐 이렇게 거의 단답형으로 구별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페탈 랭스나 페탈 위드스가 실수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수 값을 기준으로 어떤 값보다 크냐 작냐를 정해서 이제 진입 불순도를 계산해서 이런 결정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실수 값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사이키런에서 제공해주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피트 메서드에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티를 상당히 잘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꽃받침의 너비와 길이로 결정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결정티를 보시면은 꽃받침을 사용하지 않고 꽃잎의 넓이와 길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꽃받침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습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맥스 뎁스 3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만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데이터를 지정할 때 X와 Y를 아이리스 데이터 중에서 처음 두 개만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의 피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꽃받침의 너비와 길이로만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전과 유사하게 익스포트 그래프 빛을 통해서 익스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스템에 있는 도트 명령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세팔 랭스와 세팔 위드를 가지고 결정티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디시전 트리가 훨씬 더 복잡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결정티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알고리즘은 노드를 분할할 때 진입 불순도에 기반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트로피를 이용하고 모든 속성을 다 썼을 때 어떤 결정트리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를 이용한 노드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생성자의 크라이테리언,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엔트로피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XY를 iris.data와 iris 타겟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데 맥스 뎁스는 3을 지정하고 이어서 크라이테리언, 우리가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엔트로피로 하겠다고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서는 피트를 통해서 결정트리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트리를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이미지로 변환해서 매플롯립으로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정트리를 보시면은 이전에 진입 불순도를 이용해서 만든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중간에 진입 불순도가 아닌 엔트로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엔트로피가 1.585였고, 자, 이렇게 페탈 량스가 2.45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샘플이 50개 모인 경우는 엔트로피가 0이 되어버렸죠. 자, 오른쪽 보시면은 50, 50일 때 엔트로피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반일 때는 엔트로피가 1.0이라고 했죠. 다시 페탈 량스가 4.9일 때 나눠보시면은 엔트로피가 0.445, 0.15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결정 트리를 만든 것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정 트리에 대한 실습을 마쳤습니다. 결정 트리는 몇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 트리를 만들 때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정제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데이터의 속성별로 값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특징 값이 0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두 번째 특징 값이 0부터 1만 사이 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두 번째 특징 값에 의해서 전체 데이터에 어떤 왜곡이 발생해서 기계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전에 0과 1 사이로 값을 정규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이 결정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값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정제 작업이 필요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결정트리에서는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치 데이터가 아닌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를 때가 지면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우리 공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나눴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가 아닌 어떤 문자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결정트리에서는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결정트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결정트리는 하나만 만들면은 그 성능이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결정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 결정트리의 앙상블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일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일반 능력을 향상시킨 모델, 그러니까 트리가 모여있으면 숲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F,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가 기계학습 모델 중에서 상당히 성능이 뛰어난 그런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던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고 피트를 통해서 학습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 그렇다면은 이때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기계학습 모델인 SVM,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은 최근 딥러닝이 가장 인공지능 분야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전에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가장 각광받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문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딥러닝처럼 엄청 커다란 거대한 모델이어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상당히 계산 용량도 엄청 큰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 요구량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상당히 유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학습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 경우라면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문제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면서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 SVM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풀 때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 중에서 어떤 기계학습 모델이 적절한지를 잘 판단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설명했던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결정 트리라든지 결정 트리의 앙상블인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볼 서포트 벡터 머신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 원과 그리고 노란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을 구별하는 어떤 직선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때 어떤 직선을 찾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분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이 직선이 더 나은 분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직선 모두 파란색과 노란색을 적절히 구별하고 있어서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학습 데이터만 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지 않은 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때 가운데를 나누는 이 직선이 훨씬 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원 상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은 데이터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라 한다면은 평면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n차원이라고 한다면은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분리평면,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이 초평면을 화살표로 표시된 법선, 농월 벡터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데이터에 닿지 않는 폭이 넓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1과 H2 직선을 보시면은 H2 직선에서 직각으로 나가는 직선을 봤을 때 처음 만나는 그런 데이터 보시면은 H2에서 법선 방향으로 나가서 만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때 이 거리를 보시면은
보통 우리는 SVM에서는 이 거리를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H2에서는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 H1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H1에서는 각각의 파란색과 노란색 데이터가 가깝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진이 넓은 경우가 이제 더 나은 경우라고 판정하는 것이 바로 SVM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의 그룹을 분류하기 위해서 어느 직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틈이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는 토끼가 찾은 것처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구별하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 사이 틈이 최대한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마진이 최대한 크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SVM에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도 이 마진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하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진 안에 아무런 데이터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이터는 잡음, 노이즈에 가까워서 무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데이터가 마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분리표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소프트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하드 마진이든 소프트 마진이든 마진을 최대한 넓게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진 양쪽에는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다 있고, 이것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분리평면이 가운데 있고, 이 분리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자기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그것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바로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마진 안에 약간의 다른 데이터들, 그러니까 노이즈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드 마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류가 안 될 수도 있고 잡음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프트 마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잡음, 노이즈에 민감하다는 것은 데이터에 과적합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마진을 사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델 정칙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마진을 사용할 때는 마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제어하며 이 값을 제어하는 변수를 슬랙 변수라고 부릅니다. 하드 마진 서포트 벡터 머신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본적인 동작은 그림과 같습니다. 마진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분류 문제는 두 그룹을 분류하는 초평면 WTX 플러스 B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이 부여된 데이터 입력이 존재하는 공간이 회색 초평면으로 나타나 있고, 그 위에 흰색 레이블과 푸른색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가 놓여 있습니다. 이 공간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수 H를 WTX 플러스 B라고 정의한다면, H는 노란색으로 비스듬하게 표시된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리평면이 데이터들을 둘로 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차원이라면 직선이지만은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본다면 n차원 초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진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다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흰색 레이블의 데이터들은 H가 음수, 푸른색 레이블의 데이터들은 H가 양수가 되게 하는 W와 B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이 되는 평면이 하나가 아니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평면을 찾아야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 기준이 마진의 넓이가 큰 값이라고 정의합니다. 입력 공간 X가 있고, 그리고 Y 방향을 보시면 H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는 WTX라고 해서 분리평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공간 X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클래스를 흰색 클래스와 그리고 흰색이 차 있는 두 개의 클래스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X에 의해서 H 값이 결정되어 있는데, H가 1보다 큰 경우가 흰색 그림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H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왼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 값을 기준으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개의 클래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을 수직선에 가깝게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생각하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W 벡터가 0에 가까워진 것, 즉 이러면은 마진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진이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진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진은 H가 1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의 끝부분까지 거의 H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H가 더 눕혀지게 되면은 이때는
마진은 커지겠지만은 데이터가 마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 마진 문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마진의 기준은 이렇게 최대한 데이터를 구별하는 마진이 넓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마진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마진을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가진 최적화 문제가 됩니다. 보시면은 WT 곱하기 W를 최소값을 찾는데 이렇게 WT 곱하기 W의 최소값을 찾는다는 것이 결국 마진을 최대로 크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약 조건이 있는데 MK 데이터 각각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가 제대로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의 클래스는 1보다 큰 경우로 음의 클래스인 경우는 -1보다 같은 작은 경우로 이렇게 정확히 구별하는 그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WT 곱하기 W가 최소가 되도록, 다른 말로는 마진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하드 마진 SVM의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WTX 플러스 B에서 W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주차 2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